지난 3월 25일 한국은행은 통계 수치 하나를 조용히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숫자는 107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12.1을 기록했던 지표가 순식간에 107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5.1포인트라는 급격한 하락이 단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잠시 언급되고 지나갔기에 아마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심코 넘기셨을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이면을 분석하는 이들은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점에 왜 이토록 갑작스러운 꺾임이 나타난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리고 이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대비해야 한다는 직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 지표의 이름은 소비자 심리지수, 영어로는 CCSI라고 불립니다. 정식 명칭을 풀어서 쓰면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인덱스가 되죠. 우리말로는 종합 소비자 심리지수로 통용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이 지수가 과거에 어떤 궤적을 그려왔으며 그때마다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이 일어났는지를 찬찬히 짚어보다 보면 지금 나타난 이 신호가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CCSI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파악해보죠. 한국은행은 매달 전국 도시의 이 500가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경제적 체감을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6개월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셨나요? 향후 6개월 뒤에는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소득이나 소비 지출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6가지 핵심 문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표준화한 뒤 하나의 수치로 압축한 것이 바로 CCSI입니다. 판단의 기준선은 100입니다. 100을 웃돌면 사람들이 경제를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며 10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라는 상당히 긴 세월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따라서 100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20여 년간 일상에서 느껴온 보편적인 경제적 체감 온도의 기준점인 셈이죠.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밝은 분위기, 100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어두운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를 날씨에 비유해 볼까요? 오늘 기온이 영상 15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이 숫자만 봐서는 오늘이 포근한지 쌀쌀한지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지난 20년 평균 기온이 20도였다면 오늘의 15도는 평소보다 5도나 낮은 쌀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균이 10도였다면 똑같은 15도라도 오늘은 평소보다 5도 높은 따뜻한 날이 되는 셈이죠. 숫자의 절대치보다 평균과의 거리가 그 의미를 결정합니다. CCSI도 동일합니다. 107이라는 수치 자체보다는 역사적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비록 지수가 100 위에 머물러 있더라도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면 그것이 훨씬 중대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의 지수는 107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100을 넘으니 상황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락의 출발점과 그 낙폭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12.1에 달했으니까요. 불과 한 달 사이에 5.1포인트나 빠진 것입니다. 이 하락폭이 얼마나 이례적인 규모인지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화되었던 2020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단 한 달 만에 18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수치가 곤두박질치며 소비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역사 속 굵직한 대외적 충격들과 비교해봐도 한 달 만에 5포인트 넘게 꺾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징조가 아닙니다. CCSI의 전체 수치뿐만 아니라 세부 지표들을 들여다 보면 훨씬 더 명확한 위기 상황이 보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한 달 사이에 무려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 역시 9포인트나 내려갔고 무엇보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포인트나 급락하며 10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라 믿는 이보다 내릴 거라 보는 이가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 지표가 100을 밑돈 것은 2025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취업기회 전망 역시 4포인트 감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그 자체가 실제 물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항목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 급락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중동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촉발된 이 분쟁이 총력전의 양상을 띠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란 연안을 지나는 좁은 해상 통로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상당수가 이 길을 경유하죠. 만약 이 통로가 봉쇄되거나 위협받는다면 유가는 즉각 치솟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공장 가동 비용, 물류 트럭 운송 비용, 농산물 재배 비용까지 모두 오르게 됩니다. 그 비용은 결국 마트 진열대의 상품 가격표에 편의점 도시락 값에 학교 앞 분식집 메뉴판에까지 고스란히 나타나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미 많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가게는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닥치는 상황을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즉 삼고 복합위기라 칭하는데 지금 정확히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도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하락세가 유독 더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중심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던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드디어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느끼던 바로 그 순간 중동이라는 머나먼 땅의 전쟁 하나가 다시 그 회복의 기미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회복의 서사가 중단되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 단순히 지수 하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가 즉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지표가 가진 묘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지수가 내려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령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 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당장 그녀의 경제적 상황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무리 없이 내고 있으며 통장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또 오른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이 주부가 이런 뉴스들을 접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야겠다는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사려던 냉장고 구입을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려던 외식도 한두 번쯤 줄이게 되고요. 여름 휴가 계획도 작년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세웁니다. 이 한 주부의 이러한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가 전국 수백만 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 식당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합니다. 가전 대리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죠. 의류 매장, 카페, 여행사 등 모든 곳에 숨통이 하나둘 조여옵니다. 이에 기업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사람을 덜 고용하게 되고 사람을 덜 쓰면 실업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면 가계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사람들은 더욱더 지갑을 굳게 닫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먹고 자라는 구조인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축의 악순환이라 부르죠. 실제로 이미 그 조짐이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전과 달리 장바구니가 어딘가 가볍다는 것을 느낍니다. 삼겹살 대신 두부를 집는 손길이 늘고 브랜드 제품보다는 PB 상품, 즉 마트 자체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님들은 저녁 시간대 혼술 매출은 증가하지만 외식 비중은 줄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은 미세한 변화일 뿐입니다. 통계로 명확히 잡히기 이전의 움직임들이죠.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먼저 내려간 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수치로 잡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경기 선행 지표라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행이라는 말은 앞서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나빠지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위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은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고, 소비 행동은 기업 매출로, 기업 매출은 고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슬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보통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이 이야기는 단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몇 달 뒤의 현실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리적 파급력이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려면 탄광 속 카나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과거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동반했습니다. 이 새가 먼저 쓰러지는 것은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누출되었다는 명백한 경고였기 때문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제에서 바로 그런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실제 경제라는 탄광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가스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한국의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식용유와 밀가루 값은 상당한 폭으로 올랐고 그 여파로 빵집과 분식집들은 연달아 가격표를 고쳐 달아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장을 볼 때 이전에는 그저 무심코 집어들던 물건들의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죠.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의 현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가격표를 살피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외식 한 번을 결정할 때도 전보다 조금 더 망설이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들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수치로 포착해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경험이 사실은 이 지수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8년 9월 미국 월가에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한국은 직접적인 사태의 원인, 제공국도 아니었고 국내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붕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반영된 다음 달인 10월,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통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먼저 소비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 후 수개월 동안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으며 거리의 소상공인들은 발길 끊긴 손님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서울 중심 상권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거리에 다니는데 지갑은 열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몸은 밖에 나왔지만 소비 심리는 이미 집안에 갇혀버린 셈이죠. 마음이 움츠러들면 지갑도 닫히는 법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한국에 상륙했을 때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봉쇄령도, 확진자 폭증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의 생수와 라면은 사재기로 바닥났지만 식당과 카페, 영화관은 텅 비어버렸죠. 물리적 제약이 가해지기도 전에 심리적 제약이 먼저 강력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단 한 달 만에 18포인트 넘게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내수,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거리두기 규제 탓만은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가 먼저 닫혔고 그 뒤를 실물 경제가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의 호조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2025년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2.4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잠시나마 경제에 봄이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죠. 그런데 올해 3월 그 수치가 단 한 달 만에 107로 꺾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숫자는 지금이 아닌 몇 달 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단 하나의 명확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는 뚜렷한 진원지가 존재했죠. 2020년 코로나 사태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각각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유가를 끌어올리고 유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며 물가 상승은 금리를 인상하고 높아진 금리는 가계 소득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국면에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최악의 상황이냐면 보통의 경기 침체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물가가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책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지난 1년간 예상 물가 상승률이 2.7%로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장차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 확신하게 되면 지금 당장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기업들 역시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죠. 이러한 예측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그 어떤 지표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관리합니다. 이번에 그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향후 물가 관리가 더욱 난해해질 수 있다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동 분쟁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치솟는 유가가 다시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며 이러한 물가, 지난 1년간 예상 물가 상승률이 2.7%로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장차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 확신하게 되면 지금 당장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기업들 역시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죠. 이러한 예측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그 어떤 지표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관리합니다. 이번에 그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향후 물가 관리가 더욱 난해해질 수 있다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동 분쟁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치솟는 유가가 다시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며 이러한 물가, 불안감이 예상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소득 감소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하락하면 고용이 축소되고 고용 악화는 또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흡사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 하나의 작은 신호가 거대한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은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찰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접하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 하지만 단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징후를 인지하는 것 그 자체가 대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급진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신호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의 경기 변동이라는 파고가 실제로 닥쳤을 때 그 대응 속도는 확연히 차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고 신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경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적 선택의 결과죠. 수백만 명이 일제히 지갑을 열기로 결심하면 경기는 활력을 되찾고 반대로 동시에 지갑을 닫기로 마음먹으면 경기는 냉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근원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논하는 소비자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설문조사에 답한 수많은 가구가 자신의 미래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섭니다. 이는 몇 달 뒤 어느 식당 주인의 깊은 한숨이 될 것이고 어느 소상공인의 텅 비어가는 주문 장부 그리고 직장인의 줄어든 상여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사람들이 경제 현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경제가 우리 삶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흐름 또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칭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이들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믿음 자체가 현실이 되어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죠. 반대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수치가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현 시점을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 그 숫자 자체가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 5.1포인트 하락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공포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확히 그 중간 지점,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경기 변동의 파고를 현명하게 극복했던 이들의 공통점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도 그렇다고 안일하게 방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신호를 읽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심하게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 자신의 여건을 되돌아보는 것. 개인의 역량은 경제적 격변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2008년과 2020년 모두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기에 앞서 소비 심리가 먼저 주저앉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징후를 감지한 이들은 대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 전조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 즉 내수가 이토록 지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경제의 동력원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바로 수출과 내수이죠.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을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내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소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간신히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꺾이는 순간 내수 엔진은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중 엔진 중 하나가 멈추면 비행기는 남은 하나의 엔진으로 비행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죠.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소비 심리 지수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단순히 경기 흐름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경기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다수의 사람이 이 신호를 접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소비를 위축시킨다면 그 행위 자체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비를 지속한다면 경기 침체의 급격한 심화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제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의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수치의 본질적 의미를 깨달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막연한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제적 파고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명확한 정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들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와 같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며 최근 주변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식료품을 구매할 때나 외식을 할 때 혹은 주변 상점들을 둘러볼 때 무언가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저희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